안녕하세요. 백종민 강희정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 주 또 큰 격동의 시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미국 대선 잘 결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리나라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체크 좀 했어요. 저는 그 대선을 보면서 4년 전에 제가 거기 있었을 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고민을 다시 해보고 네.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네.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네. 미국 현재 상황과 우리의 생각은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한번 언급을 하고 다루고 우리 테크에 대한 영향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뭐 인기가 없고 뭐 정책도 없었고 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이게 또 바람이다 보니까 한번 또 크게 흔들렸잖아요. 한번. 근데 이번을 보면서 역시 이게 현실에 있는 상황은 또 많이 다르다는 거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하고 미국 현지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일 놀랐던 게 그 뉴햄프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선거지 있잖아요. 6명이 딱 투표하는 거, 5명, 6명 그래서 투표해서 바로 나오는 건 거기가 이번에 동률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제가 보고 이건 무조건 100% 끝났다 게임이 생각했던 게 그 뉴햄프셔라는 주가 저도 한번 여행을 가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진보도 극진보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가. 네.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로 올라서 더 심하더라고요. 그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 지역에서 절반이 나왔다는 거는 뭐 이미 게임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테크나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또 이런 영향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 정말 역대 이렇게 트럼프 특히 뭐 공화당 이쪽을 지지하는 이 테크 인사들이 많았다는 거 정말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트럼프 재집권하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역시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머스크가 당연하죠. 지금 뭐 위원장 뭐 하나 맡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 효율성위원회 그거를 좀 하겠다고 예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카이스트 주최 미래 전략 토론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의원들이나 토론에 발제한 참여자들 다 이 머스크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머스크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쨌든 머스크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참 그전에도 일을 많이 했잖아요. 친 트럼프 성향 쪽으로 본인이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트위터 인수해서 이름도 바꾸고 트럼프 계정 다 풀어주고 거기서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트럼프 홍보도 했죠. 그리고 지금 뭐 최대 수혜주가 누구나 다 지금 일론 머스크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 테슬라 주가도 엄청 올랐고 테슬라 주가 뭐 바로 뭐 치솟았죠 그냥.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했죠. 뭐 미국에 다시 아침이 밝았다. 이게 지금 요즘 상황이 참 빅테크 그중에서도 일단 트럼프 쪽에 치우친 분들의 승리다. 그렇죠. 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가장 큰 수혜가 확실하죠. 어떤 수혜가 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나 이게 지금 우리가 간단히 자꾸 테슬라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테슬라가 주가 생각하진 않거든요. 테슬라는 일단 지금 돌아가고 있는 머스크의 현재 사업이긴 한데 정말 미래가 무엇이냐 봤을 때 AI하고 우주 트럼프 시대에 머스크가 가장 챙길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머스크가 얼마 전 우리 강 기자님 휴가 가셨을 때 머스크의 우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 머스크와 트럼프가 짝짝꿍이 돼서 화성 가는 계획을 분명히 만들 것 같다. 이 트럼프가 또 우주를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승리 연설을 하면서도 스페이스 X하고 스타링크를 좀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주군을 만든 게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트럼프잖아요. 우주군을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그걸 풍자하는 드라마도 나왔어요. 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우주군. 이게 사실 공군이라는 것이 미국 육군에서 또 갈라져 나오고 그러면서 공군이 예전에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다가 이제는 또 스페이스군 또 그런 역학관계가 하는 그런 걸 드러나는 드라마였는데 바이든 정부 때 그 얘기 좀 많이 들어서 잘 안 보였었는데 이제 분명히 스페이스군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네. 또 트럼프를 통해 머스크를 통해서 당장 곧 화성 가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네. 아르티미스라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분명히 이제 머스크가 자기네 로켓 쓰겠다. 왜 돈 많이 드는 거 쓰고 내 거 안 쓰냐 하는 게 분명히 할 것 같고. 그 스페이스X와 정부 간의 계약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트럼프는 일단 이거지 않습니까? 내 지갑 열지 말고 남의 돈 쓰고 이왕이면 싸게 하자. 머스크가 딱 그 짝이거든요. 지금. 나사를 통해서 비싸게 하는 거 아니고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싸게 할 수 있는. 네. 지금 달에 가는 계획도 로켓가 지금 굉장히 비싼 걸로 좀 비판이 많이 받아요. 근데 머스크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X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도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H100 GPU를 몇 개 가지고 있냐. 그 지도가 한번 나왔어요. 한번. 그래서 메타 30만 개. 30만 개. 엄청나네요. 네. 몇 조를 쏟아본 거죠. 근데 그 밑에가 머스크 XAI 10만 개, 15만 개. 근데 그거를 단 몇 주 만에 설치했다고 또 젠슨 왕이 또 대단한 사람이 끝내준다고 또 한 번 또 떠드는 적이 있었어요. 네. 10만 개 되는 GPU를 몇 주 만에 이걸 네트워킹을 다 설치한다. 그러게 약간 후발로 나왔는데 엄청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이 AI라는 게 사실 GPU 붙여갖고 공격적으로 나서면은 앞서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는 H100이 정말 지금 뭐 1000몇 대 있다고 해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걔들은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거든요. 아직 15만 대, 10만 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AI를 내놓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안 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메타도 30만 대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지금 메타가 향후에 AI의 안드로이드가 될 거라는 말이 많아요, 지금. AI가 안드로이드가 오픈인 것처럼 AI도 메타를 중심으로 그렇죠. 벌어지는 오픈 지형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메타가 주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쪽에서 보면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좀 규제나 이런 쪽을 강화를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는 이걸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미국은 GPU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좀 그렇죠. 엔비디아 잘 팔리진 않지만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추격하고 있는 AMD 뭐 중국 거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중국 외 사람들이 쓸 일은 없고요. 그 세 개밖에 사실상 없다고 보는데 이 주권을 가지고 AI를 지금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내가 못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속도를 늦춰야 어기장. 그렇죠. 발목 잡기. 네. 물론 AI 안전을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분명히 이게 지금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시는 뭐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타신 뭐 제프 린턴 교수도 있고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또 강연한 요슈아 벤조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 개발론자 입장에서는 항상 일단 밀어붙여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타일이 지금 트럼프에게 딱 맞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는 한참 이제 오픈 AI 나왔을 때 AI 안전을 되게 좀 강조를 해가지고 울트만이랑 좀 약간 좀 대립각을 좀 세우기도 그랬었잖아요. 원래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가 머스크잖아요. 네. 심지어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은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에 젠슨 왕이 그 첫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갖고 간 게 어디예요? 어디였죠? 오픈 AI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던 게 누구냐? 머스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AI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테슬라를 과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율주행이 뭐예요? 자율주행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들은 또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FSD 허용 투자 안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AI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고 한번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가 챗GPT 충격에서 받은 것처럼 뭐 정말 자율주행도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봐야겠죠. 이 샘 올트만의 반응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워요. 샘 올트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갖춘 AI 개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바이든이 이제 AI 규제를 강조했다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거 좀 완화해 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중국과의 경쟁도 볼 수 있는데 중국 AI가 사실 우리가 잘 많이 써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쪽도 전제주의, 공산주의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 정보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맘먹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튀어올라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미국이 GPU를 제한을 두면서 지금 속도에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도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이 AI 기술을 갖다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 기술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또 경계를 하고 있죠. 이런 분야를 따져봤을 때 지금 AI 안전 이런 거 지금 트럼프가 따질 상황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옆에서 머스크가 계속 입김을 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대단히 또 큰 변화였던 게 워싱턴 포스트가 지지 후보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결국 이유가 나오는 건 뭐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가 사주가 제프 베이조스니까 아마존이죠. 거기도 AI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쪽에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AI를 실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 베이조스도 지금 나 자기도 AI 하고 우주 거기 또 우주도 있잖아요. 우주. 그렇죠. 머스크 경쟁업체잖아요. 블루 오리진. 저기 나사 그 케이프 캐나버럴 센터에 가보면은 그 딱 보여요. 그게. 제가 뭐 그 가봤을 때도 여기 블루 오리진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다 창고들이 많이 있네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딱 저어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로켓을 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뭐 사설 뒤집는 거 그냥 뭐 손쉬운 일이지. 그것만 바꾸면 저기 그 며칠 후에 지금 자신들의 부가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그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하고 좀 각을 세웠었는데 네. 바로 또 환영 성명을 또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거는 저커버그도 저커버그가 저기 굉장히 트럼프에 그렇죠. 좀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저기 페이스북 사건 뭐 이래가지고 네. 페이스북 계정 뭐 네. 정지시켜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저기 결정적인 승리? 엄청난 반전이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참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낯간지럽죠. 미국 기업들은 참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은 참 변신도 잘하는 것 같고. 그게 트럼프가 그 자기 책에다가 네. 그 저커버그를 감옥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저커버그가 아닌가. 근데 싶은데요. 트럼프의 화법은 대부분 다 협상용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제가 트럼프가 쓴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고도 놀랐던 거는 뻥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지르고 나서 협상은 맨 끝에 도착하는 것이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바보같이 저기 중간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은 맨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트럼프 때 방위비 협상을 계속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도 참 진 많이 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보면서 그때도 보면은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해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웬만큼 줄 거 다 주고 결국 뭐 트럼프는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중간중간 말 한번 떠들고 그러면 돈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아마 이 저커버그 그런 걸 잘 알 거고 아마 조만간
이 백악관에 또 한번 다 불러가지고 또 네. 뭐 파티 한번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실리콘밸리는 테크 기업 사람들도 이미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다루면 된다라는 네. 걸 좀 많이 학습이 됐을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뭐 환영 그 성명 내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얻어낼 건 얻어내고 좀 그러지 않을까. 좀 맞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 머스크는 트럼프 말하라고 뭐 플로리다 집에서 같이 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진 뭐 올리고 뭐 베이저서 같이 뭐 리트윗하고 뭐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끼리 신나죠 지금. 네. 자기들 결국은 이거죠. 또 돈 벌 기회가 왔다. 그렇죠. 뭐 트럼프는 어차피 친기업 성향의 네. 사람이고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러고 법인세 낮춰주면 네. 당연히 주가 올라갈 것이고 네. 금리 낮춰주면 또 저기 나스닥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주가 또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게 그 리나 칸인가요? 그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그 테크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바로 뭐 교체할 거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마 그 임기가 있긴 할 텐데 아마 저기 또 당연히 교체하고 압박을 할 것이고 뭐 4년 했으니까 나올 때 됐긴 했죠. 네. 근데 그 사람도 리나 칸도 정말 바이든 행정부 기간 때는 그럼 뭘 했나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뭐 변화가 있었어? 우리가 느낀 뭐 변화가 있었나요? 뭐 말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규제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AI 시세가 열리면서 더 엄청나게 있었지 않았나요? 대부분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는 것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느냐 지금 시대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다녀온 그 행사에서도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머스크가 지난해 영국에서 열렸던 AI 안전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전 영국 총리가 자기 어떻게 좀 위신을 세워보려고 만든 회의죠. 영국이 뭐, 유럽이 뭐, 어깃장. 자신들 개발 잘 못하니까 속도를 늦추고 규제하자는 그런 회의를 한 거였죠. 우리나라에서도 갔습니다. 전 그 이종호 거기 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초에 또 그 안전회의를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를 또 했죠. 이 회를. 근데 머스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 정부가 나서 이런 걸 규제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거 하면은 개발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면 건 당연히 안전 규제 부분은 이제 쑥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어떤 규제 이 정도만 좀 남겨놓고.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AI 안전기준법을 못 만들었거든요. 네. 유럽이 지금 그걸 먼저 만들어놨는데 뭐 유럽이 자꾸 뭐 또 뭐 통상 압력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아마 AI라는 빅테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 걔들 뒤에는 누구? 든든한 누구? 무슨 형? 트럼프 형이 이제 이유하고 또 붙겠죠. 니네 왜 우리 회사를 괴롭혀 하고 또 관세 때려. 저기 방위비 안 냈어? 방위비 때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사실 GPU도 없고 후발주자죠 한참에. 네, 우리는 제가 몇 번 비판을 했는데 왜 GPU를 우리는 안 사냐. 뭐 기업도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럼 정부라도 살 필요도 있고 이걸 사줘야 되느냐. 그러면 저기 뭐 이게 기업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조 단위 금액을 투자해서 이미 GPU를 확보를 했어요. 젠수랑도 부르고. 근데 인도도 심지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TSMC와 경쟁해야 된다. 뭐 엔비디아를 따라가야 된다. 국산해야 된다. 그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일단 당장 지금 우리 AI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변하는 속도가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속도가 뒤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AI 안전 규범 이 점을 너무 또 집착하다가 더 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근데 어쨌든
격차를 따라가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이게 또 반도체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 첨단 산업에서도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칩스팝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좀 왜 외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관세를 먹이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들어올 텐데 뭐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특히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TSMC도 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 TSMC 주가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됐나요? 또 사상적으로 근접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 우리가 걱정이야 오히려 지금. 우리 걸 걱정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TSMC가 제가 몇 번 강조 항상 하는데 가장 먼저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한 회사가 TSMC고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이든 정부 때가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 때예요. 애리조나 공장 짓게. 그때도 이제 관세 압박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대만 애들이 친구들이 굉장히 영민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라인도 많고 과연 이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애초에 그들의 계획은 일단 트럼프 입마가 되니까 다 막아놓고 설치해놓고 고성능 최신 장비들은 대만 위주로 생산한다 였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대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 공급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대만이 지금 탈원전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원전 정지시키고 있고 전기 부족하고 거기도 또 공간도 부족하고 지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외부로 나가긴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 지어놓은 공장에 그럼 기존에 좀 수준 낮은 거 돌리던 거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갑자기 3나노, 2나노 돌려. 그래 보면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 TSMC 공장에서 엔비디아 칩, 애플 칩, AMD 칩을 결국 다 생산하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예상이 되고 뭐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미국에 있는 TSMC 공장의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온다. 대만보다도 잘 나온다. 그런 말이 나와서 이게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미국 공장인데 효율이 좋을 리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에 최신 장비들을 다 거기다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 대만 사람들 가서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저기서 미국 저 형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대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도 하고 슈퍼바이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과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쪽에다 최신 칩 라인을 좀 많이 보내고 하다 보면 결국은 TSMC는 그 여파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면 나머지들이 문제죠 이제. 결국 TSMC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이제 그만큼 TSMC가 확대를 하고 캐파를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더 뭐 발주나 이런 것도 많이 할 테고 그렇죠. 결국 또 할 수밖에 없는 데가 또 TSMC밖에 없으니까. 저기 애플, 엔비디아 다 저기 TSMC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만히 있겠냐고. 저 냅둬 제발. 저거 관세 올려가면 우리 또 가격 올려야 돼. 우리 이익 떨어져. 분명히 할 거라고요. 분명히.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대만 정부에다 돈 더 내놓으라고 할 수는 있죠. 분명히. 대만 정부 차원에서는 분명히 뭔가를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트럼프도 뭔가 이제 좀 바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중국과 갈등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아마 대만을 중심으로 갈등이 계속 벌어질 텐데 이미 뭐 TSMC 입장에서는 뭐 해외도 나가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뭐 워게임 뭐가 벌어질 수 있다는 뭐 우려가 많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정말 미 엑스놈이라는 걸 아는 중국 사람들이 과연 지금
대만을 상대로 도발을 벌일 것인가. 항상 이 광인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광인이 어디로 쏠지 모르는 뭐 무슨 짓 할지 모른다. 네, 그렇죠. 뭐 버튼 눌러. 그러면 저기 그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4년 뒤에 물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은 4년이 뭐예요? 지금 뭐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킬 게 누가 더 많아요? 시진핑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또 좀 양쪽이 서로 간에 뭔가 좀 결국에는 또 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삼성이나 SK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좀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또 이제 좀 인공지능 칩이나 이런 것 좀 약간 뒤져 있는 또 상태고, 파운드리 부분은 계속 TSMC한테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좀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파운드리는 일단 뭐 답은 뭐 삼성도 뭐 축소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일단 지금 핵심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우리나라의 본업이 뭐냐, 일단 파운드리냐 메모리냐. 그럼 메모리 아니냐. 메모리부터 잘해놓고 봐야지 그 다음은 파운드리 아니냐. 근데 솔직히 삼성이 파운드리 1위 하겠다는 계획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인텔이 삼성을 제치고 파운드리 2위 하겠다는 계획 이건 더 말이 안 된다. 둘 다 말이 안 되는 계획을 하고 있다. 너무나 벌어지는 객이 좀 큰데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TSMC가 메모리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SK하이닉스가 좀 굉장히 잘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이 마이크론이 계속 치고 올라오게 내비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도 일단 HBM을 계속 공격적으로 개발해서 일단 그 사업을 확실하게 해놓는 게 향후에 파운드리를 뭐 더 지원하든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저거 강화해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집 수주한다는 사실 보장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미국에서는 이미 저기 우리가 좀 전에 거론했지만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서 지금 100%인 점유율을 좀 낮춰보겠다 해서 삼성을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대비는 해야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HBM을 잘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또 목을 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대만과 우리가 이제는 협력을 해야 돼. 경쟁해야 돼. 협력해야 된다. 대만도 우리를 항상 삼성을 보면서 저걸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겠고, 우리도 이제 TSMC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저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보면은 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말을 못 하나 고민을 해봐야죠. 제가 대만에서 취재 가서 느꼈던 거는 대만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 많이 잘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말고 사실 잘 하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반도체라는 것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주유소 광고도 우리나라 기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뭐 일본, 뭐 한국차. 뭐 그 나라에 생산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쪽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 반도체 관계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쪽은 파운드리 하고 우리가 그쪽에 파운드리가 패키징하고 우리가 메모리 공급해주고. SK 서밋에서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말을 했는데 버틀렉이 HBM에도 있다 분명히. HBM 우리가 못 주면은 TSMC도 패키징을 못 하고 엔비디아도 결국 블랙웰 칩 못 만들어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HBM, 나름대로 뭐 키를 많이 쥐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잡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자꾸 못 하고 남의 떡만 커 보이고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지. 계속 저게 파운드리 사업해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 해야 된다. 그거는 벌써 20년 넘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펴보면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건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일단 잘해보자. 라는 항상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최대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당장 보면은 그럼 중국의 입지가 좁아지면 국내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 또 수출하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첨단 제품, 뭐 반도체도 많으니까 중국에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면 결국 우리나라가 한 쿠션 거쳐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좀 어떤 전략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는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싱가포르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싱가포르에 제가 뉴욕 투파원 간 게 2020년인데 2019년까지 가봤을 때만 해도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4년 만에 가봤더니 갑자기 마이크론의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들어가 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반도체 장비 공장이 굉장히 또 크게 공항에서부터 보여요. 그냥 내리자마자부터 저는 그 상호들 다 아니까 갑자기 왜 고속도로 옆 주변에 다 이런 게 있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바다 건너 말레이시아가 또 공장이 보여요. 근데 그 나라도 지금 이것을 땡겨 오려고 해요. 이제 탈중국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다 지금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다 이를 땡겨 오려고 해요. 그러면 꼭 중국만의 지금 기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가서 같이 했고 공격하고 공격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략을 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또 그쪽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아세안 쪽에 대한 이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요. 특히 팀쿡하고 이 젠스랑이 요새 자주 다녀온 나라를 보면 다 동남아 국가들이에요. 왜 그들이 갔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쪽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싱가포르 대사님께도 저 지인인데 반도체 공부하셔야 된다고 꼭 하셔야 된다고 제 책도 하나 드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우리가 위기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른 기회가 또 분명히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또 어떻게 딜을 잘해서 또 해결하면은 우리가 또 좀 또 다시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니네는 한번 잘 해봐 한번 니네가 말 좀 작게 한번 해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트럼프 때도 보면은 항상 그 말폭탄을 많이 뭐 중국이라 했지만은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은 교역이 오히려 미중 간의 교역이 늘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막판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 거죠.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중에 하나는 2기가 없다는 거예요. 3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4년이면 끝이에요. 끝. 끝이죠.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의 벤스가 그 후를 맡을 수 있을지는 또 선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트럼프 내 입장에서는 이걸로 끝이야.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해결해가지고 트럼프의 꿈인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걸 위해서 아마 초장에는 세게 나가고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유해지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그렇죠. 뭔가 성과를 그러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하고 분명 1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이런 AI, 우주부터 해서 반도체까지 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말씀하시고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뭐 계속 뭐 언급을 했지만은 어쨌든 뭐 트럼프 뭐 많은 분들도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우리 산업별로 굉장히 타격이 큰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나 할 거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좀 지금 아니다 싶을 때는 조금 자제도 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잘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우리가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에 또 녹화한 시간 중에 가장 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주민 강의의 토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